네, 민주당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선 경선 레이스가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 등록이 마무리됐고요. 경선 일정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행사도 시작이 됐는데 이 와중에 몇 가지 일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모시고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엄청 바쁘시죠? 네. 일단 지금 어제 이제 불거졌던 일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국민 면접을 진행하기로 했고 압박 면접으로 진행을 한다. 그래서 면접관을 이제 위촉하는 과정에서 조국 흑서 저자 가운데 한 명인 김경률 회계사를 섭외를 했다가 취소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바뀌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으로 이제 바뀌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과정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경선에 또는 민주당 대선에 필요한 것은 국민의 시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면에서 비판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경률 회계사를 섭외를 했었고, 네. 근데 그 과정에 논란이 있었던 것을 살피지 못한 것은 제 단장으로서 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비판하는 목소리를 또 들어서 극복해 나가는 것이 저희 대선기획단으로서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또 국민들이 더 이 민주당이 변화하려고 하는 흐름들에 대해서 예.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 압박 면접이라고 한다면 좀 나를 세워서 아주 비판적인 질문도 좀 던지고 이런다라는 취지잖아요. 네. 그러면 얼핏 생각하면 뭐 김경률 회계사를 면접관으로 모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 반발의 그럼 요지가 뭔가요? 근데 사실은 뭐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좀 곤란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관련해서 본인이 이제 특히 그 전에 있었던 그 조국 장관 관련해서 예. 사모펀드 관련해서 본인 주장이 다 무죄가 되지 않았습니까? 대법원에서. 저기 이제 그 조범동 씨 판결 이제 대법원 확정 네, 판결이 네, 엊그제 네, 나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공모 부분은 이제 무죄 판단이 이제 확정이 된 거 그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경률 회계사가 이전에 음. 유죄를 단정짓고 그렇게 공격해왔던 부분 그런 것에 대한 논란들을 저희가 살피지 못한 것은 이제 저로서는 제 불찰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판단이 듭니다. 아무튼 취소를 했는데 김경률 회계사는 뭐라고 하던가요? 아니 뭐 괜찮다고 그랬죠. 뭐 그래요? 본인은 괜찮다고 그랬고 또 예. 후보들이 반발하는 것들도 저희로서는 또 되게 중요한 뭐 후보들도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겸허하게 듣고 하지만 이제 이런 실수를 두 번 하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좀 다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문제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요것만 좀 여쭐게요. 정세균 후보 이제 후보라고 불러도 되는 거죠? 후보 등록이 그렇죠. 다 됐으니까. 등록하셨으니까. 정세균 후보가 대선기획단 다 물러나라 이렇게 지금 그 말을 했다고 이제 그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일단 뭐 혼나야 되니까 또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혼내키시면 혼나고 네. 또 저희가 또 다시 꼼꼼히 살펴서 주변에 잘못된 것을 엄히 살펴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네. 아울러 저희 당은 어쨌든 이렇게 국민의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쓴소리를 좀 듣는 과정으로 이번 대선을 만들어야지만 혁신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 쓴소리 듣는 것들은 계속 진행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대선기획단이 이제 그렇게 기획을 했던 근본 취지는 좀 그 띄워야 되는 거 아니냐. 경선을 좀 흥행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고민의 지점은 그 헤아려 볼 수 있는 게 어제 국민면접 1탄이 있었습니다. 유튜브로 이제 그 생중계가 됐는데 동시 접속자가 최대가 1,000명이었다고 하면 이건 사실 좀 상당히 저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그렇진 1,000명 이제 한 개 매체인데요. 네. 아무튼 좀 저조한 것들은 왜 부정하기 지금 어렵죠. 분위기가 안 뜬다고 자체 진단을 좀 한번 해주세요. 왜 분위기가 안 뜬다고 생각하세요? 뭐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 한 가지는 1위 후보가 사실 좀 많이 앞서 나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아, 근데 그 이제 점에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까 말씀하신 정세균 후보나 이광기 후보가 이 흥미를 만들고 당이 1위 후보를 추격할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단일화에 합의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분의 개인들을 생각하면 끝까지 선거를 치르는 게 훨씬 낫겠지요. 근데 그분들이 역동성을 만들려고 이제 하는 고민들도 아마 그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이라고 보고 예. 이런 노력들은 후보 간에 계속 있을 거라고 봅니다. 더 그러면 있을, 좀 더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런 노력들이 계속 되면은
아무래도 더 흥미가 좀 유발이 될 텐데요. 아직은 음. 그런 부분에 좀 흥미가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있습니다. 막상막하 게임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근데 뭐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그런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럴 가능성이 그 이제 막상막하 이제 시소 게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앞으로? 이제 그게 경선이 흥행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단장님의 그 말씀을 확대 해석을 하면 본경선에서 끝나지 않고 결선 투표까지 갈 여지도 있다고 지금 그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후보 간 우열이나 이런 데서 비롯되고 있는 흥행부진인지 아니면 좀 범위를 넓혀서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선의 어떤 그 냉랭함의 어떤 반영인지 이건 어떻게 그 생각하십니까? 냉랭한 부분도 있지요. 4.7 재보선 이제 저희가 평가받고 또 상대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반대로 인물을 바꾸고 이러면서 쇄신의 분위기 예. 또는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것에 비해서 예. 우리 당은 좀 더 쇄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들의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민 면접도 국민의 예. 쓴소리를 듣는 과정에서 예. 저희가 해보겠다는 것이고요. 예. 앞으로도 그런 쓴소리를 계속 들어가면서 예. 민주당이 변화하고 있구나, 변화하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국민께 좀 증명해서 보이면 국민들도 다시 귀 기울여 들어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경선 이벤트가 계속될 텐데 아무래도 이제 그 서로 덕담 나누는 거라면 김 빠지는 거고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좀 네. 약간 그 치고받고 해야 이제 그 보는 사람 입장에서 뜨겁네, 재밌네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사실은 이게 약과 독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게 오히려 이제 제살 깎아먹는 결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균형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가 사실은 대선 기획단의 최대 과제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가 좀 약간 한계는 현재 9명이 후보거든요. 그래서 네. 예비 경선 단계 그렇게 좀 주고받거니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많이 후보들이 원하시고 계신데 이 9명의 후보를 상대로 그거를 참 기획해내는 게 물리적으로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본선으로 가서 6분으로 좀 줄고 나면 조금 더 그런 공간이 생길 거라고 보고요. 네. 본선에서 좀 집중력 있는 것들을 더 준비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뭐 깜짝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있습니까? 예, 그거는 공개되지 않았으니까요. 영업 비밀입니까? 예. 여기서 약간 맛배기도 가능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 기회 되면 뭐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섭섭하게 딱 자르십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상대 게임이다 보니까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한번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상당히 싱거운 후보로 보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싱겁다고요? 네.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이제 후보로 그냥 총칭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대선을 네. 사실상 출마 선언했으니까 예. 윤석열 후보의 공정은 공허했고 저는 비전은 부실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냥 문재인 정부를 흉보는데 욕하는 데 집중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대선 주자가 된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얼마만큼 희망이 있게 바꿔나가겠다는 것이죠. 지금 과거와 지난 회고적인 측면에서 욕해서 본인의 증명을 내가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은 반대로 본인이 가진 비전이 없다라는 것을 더 확인시켜준 과정이었다고 보고요. 네, 네. 그리고 선거를 처음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본인이 어떤 것 하나도 확신할 수 없는 느낌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어제도 대변인 사퇴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소통관에서 물어봤는데 기자들이 대답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사안 하나하나마다 입장을 말해야 되는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생각보다 싱거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근데 한번 그러면 말을 받아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싱겁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조금 전에 민주당의 그 경선구도로 보면 경선구도 자체가 아직은 싱겁다. 그래서 흥미 요인이 없어 1번. 네. 근데 민주당의 대선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는 계속 이제 대선 행보를 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오히려 만약에 언론의 관심이 이쪽으로 뭔가 그 맞춰진다면 민주당의 경선은 더 여론의 뒷전으로 밀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윤석열의 행보가 민주당 경선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좋을 것 같지가 않은데. 저는 또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네. 그렇게 많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언론이 이제 집중적으로 검증하기 시작하면 그 예. 싱거운 후보의 실체가 드러날 거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민주당의 쓴소리 듣고 여러 가지들의 관심도 또 후보들 간의 단일화나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저희들에 대한 관심을 살아날 것이고 예. 윤석열 후보에 대한 관심은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당 후보들이 한 분 한 분만 놓고 보면 예. 윤석열 총장보다 훨씬 더 나은 커리어를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전직 총리가 2분이고 또 전현직 도지사가 5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뭐 장관 출신도 계시고요. 예. 뭐 어떤 분 한 분도 윤석열 후보랑 밀리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
이렇게 다 모여 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데 예. 본선이 되면 그런 것들을 또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 간단히 이야기하면 민주당의 경선 열기가 윤석열 후보에 대한 관심을 잠식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그래요? 요즘에 그리고 언론의 노출 빈도가 사실은 되게 진공적이라는 표현을 좀 써서 제가 설명해야 된다고 진공적이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압축적이고 진공적이었다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 몇 개 일어났던 큰 전국 선거의 흐름들을 보면 가령 우리 이준석 대표 남해당의 말씀을 좀 드려서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나왔을 때 일단 신선했던 것 하나 그리고 그 대구에 가서 탄핵은 정당했다고 정면으로 이야기했을 때 하나 예. 그리고 그 자전거 타고 국회를 등원하면서 이렇게 예를 들면 했던 것들이 국민들에게는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봅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2, 30일 만에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일으켰던 것을 보면 반대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오래 걸리지 않고 저분의 실체가 드러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진공적인 몇 번의 과정들이 될 거고요. 또 반대로 우리 당도 앞으로 74일간 남았는데요. 그래서 그 경선 기간 동안 좀 더 진공적인 후보들의 모습으로 아까 말씀드린 준비된 컨텐츠를 보여준다면 네. 더 다른 열기와 열풍이 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좀 이 질문 드리면 사실 답이 좀 뭐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 그 말씀 하시니까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후보들의 면면이나 그러니까 사실은 면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후보들 간의 이제 관계와 기류인데 뭔가 좀 신선함이라든지 그러니까 파격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좀 약간 좀 너무 뻔하고 정형화되어 있고 올드하다. 이런 느낌들이 오히려 흥행의 부진 이유로 작동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뭐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약간 그런 관점으로 말씀하시는 건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예. 대통령 후보 뽑는 겁니다. 저희가 예. 국회의원 뽑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어느 정당의 당대표를 뽑는 것도 아니고요. 나라를 운영할 사람을 뽑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반대로 뭐 올드하고 뭐 정형화됐고 이런 게 포인트가 아니라 얼마나 검증되어 있느냐, 얼마나 안정감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컨텐츠가 또 얼마나 있느냐. 컨텐츠가 있고 얼마나 비전이 있는가가 더 본질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런 것들을 다 신선감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신선감으로 뽑는다고 한다면 네. 저는 오히려 국가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되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고. 네. 근데 문제는 그 신선감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빼고 네. 임팩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저 민주당이 저 후보에겐 전가 이게 하면 이게 나라가 이렇게 바뀌어도 확실한 임팩트가 지금 그런 국민한테 지금 부여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또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지금 9분이 계셔서 그런데요. 이제 예비 경선 끝나고 본 경선으로 들어가고 집중이 좀 더 되기 시작하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 환경이 요즘에 되게 진공적이라고 표현드린 것은 네. 뭐냐면 예. 임팩트는 이제 만들 수 있는 환경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모든 플랫폼 매체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이래서 저는 그런 거는 후보를 조금 좁히고 나면 좀 확실히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후보 좁히는 말씀은 그 컷오프로 6명을 추린 것도 좀 사실 6명도 많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많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요. 예.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특별 당규로 뭐 이해찬 어차피 당대표 시절에 이미 1년 전에 만들었던 거라 정해진 거라 어쩔 수 없긴 한데. 손댈 수 없는 누리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문제는 그 경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환경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에 대한 어떤 국민적 평가가 결국은 가장 주된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지금 이제 불거지고 했는데 좀 체감하는 바로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지금 그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선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금 자가 진단을 하세요? 저희 당이 변화하고 반성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국정 지지율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높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뭐 가령 통계로만 놓고 보면 정권 교체가 됐던 통계들은 거의 단자리 숫자의 대통령 지지율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지금 아주 높은 숫자고요. 네. 그것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아직 국민들의 대다수가 방역을 잘 해내고 있고 국정 운영을 물론 아쉬운 지점들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잘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한 축으로 저희 당은 잘 뒷받침해야 될 것이고요. 예. 그러면서도 동시에 새로움들, 그러니까 아쉬운 것들을 극복하는 새로움들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 당 후보의 앞으로 과제일 거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다 정비가 되면 국민들에게는 그래도 누가 더 유능한 정당이고 국가를 맡길 수 있는 정당인가 또 후보인가 보게 되면 저희 당 후보로 다 귀결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당 요인을 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양양자 의원 문제가 좀 불거진 게 있지 않습니까? 엄밀하게 이제 그 지역 그 회계 책임자의 문제인데
그 의원님께서 이제 출당을 건의하겠다라고 발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어디 한 인터뷰에서 말한 뒤로는 안 하고 있는데요. 그게 2차 가해 그 피해자가 2차 가해 될 여지가 있어서 그걸 굳이 말씀 안 드리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네. 그것들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민들이 바라보는 눈높이에 맞게 좀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양자 의원 처리 문제와 2차 가해가 연결이 되나요? 그분을 제가 이제 이 상황들을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의 논란들이 좀 있어서요. 아니, 잠깐만 그러면 그 말씀은 지금 그 세상에 알려져 있는 의혹이 사실관계 다툼의 영역이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게? 아니 제가 그렇게까지 뭐 디테일하게 말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의혹의 상당 부분이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문제는 2차 가해는 무관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좀 다릅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어쨌든 달라요? 이 부분의 이야기를 계속 거론하는 것이 두 가지 측면에서 아쉬울 그럼 수 요것만 있을 것 여쭤볼게요. 광주시당에서 조사를 해서 어제 그 송영길 대표에게 보고를 하기로 되었던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보고가 됐습니까? 그것까지는 저도 딱 거기까지만 합니다. 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다는 것까지만 알고 보고 결과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뭔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공동 단장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지금 부동산 문제 때문에 탈당 권유를 받았지만 탈당을 하지 않고 있는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마음 아프죠. 저는 특히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이 대부분 농지법 위반들이 많으신데 국민들 중에 상당 부분은 뭐 또 이해되는 지점들도 있거든요. 예. 하지만 지금 전체적 국면은 국민들의 눈높이와 분노를 생각한다면 본인들이 뭐라고 할까 마음은 아프지만 좀 나가서 결정을 하고 다시 소명하고 들어오는 것이 네. 더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것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근데 애당초 이제 제가 들은 바로는 이번 주 안에 이제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그 처리한다, 결정 본다 이렇게 들었었던 건데 혹시 의원님 파악한 내용이 좀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할지? 이 부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네. 이제 장 운영 전반과 관련돼 있는 지도부와 관련돼 있는 문제라서요. 네. 제가 요 내용까지는 오늘 알아오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더 끌게 되면 그러니까 그 언론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경선에 나선 후보들에게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견해를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 봅니다. 그러면 후보에게 그게 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실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후보 득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또 국민의힘도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맡긴 상태니까 예. 또 그런 것들도 보면서 아마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경선 레이스를 시작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인데 동의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아까 말씀드린 걸로 가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이었습니다.